자, 오늘 해야 되는 거 물체의 운동. 자,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 물리 1에서도 첫 번째 하는 물체 운동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 우리도 물체예요. 이 건물도 물체고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가 모든 물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보는데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분류할 때는요. 그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 그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돼? 처음과 달라져 그대로야? 이게 핵심.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얘는 계속 여기 있어. 마치 미래탐구 건물처럼.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정지된 물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A라는 물체가 여기다가 10m 떨어진 여기로 와 있어 라고 하면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이런 애들을 당연히 운동하는 물체라고 부른대. 그래서 물체는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정지된 물체는 재미없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는 움직인다와 멈춰있다를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구분해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뚜렷하게 다르거든.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멈춰있다와 간다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데 뭐가 달라요? 이걸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물체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운동 상태라고 부릅니다. 운동하는 물체는요. 매 순간 운동 상태를 갖습니다.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만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물체가 가고 있을 때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10m 떨어진 곳을 어떤 애는 1초 만에 오는 아이도 있고 10초 걸려 오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 무조건 빠르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한테는 빠방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매 순간 가는 물체가 방향이 달라져도요. 방향을 갖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 물체를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운동하는 물체를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방향 어떻게 표현해요?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은요. 한국말로 쓰시면 돼요. 앞으로 가고 있어. 위로 가고 있어. 아래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왼쪽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방향을 계산합니다. 물리는 방향조차 계산합니다. 이때 자, 방향을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로 놓고 계산합니다.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수학이 아닙니다. 절대 크다 작다의 의미를 안 갖습니다. 방향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플러스는 그럼 어떤 방향이야? 그건 네가 그 문제 풀 때 놓으면 돼. 저는 2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앞쪽 방향으로 놨어요. 그 순간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 될까요? 뒤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 때 저는 플러스를요. 아래 방향으로 놨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어느 쪽 방향이 됩니까? 위쪽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물체의 방향을 계산해. 그럼 꼬맹아 플러스 2의 빠르기로 가는 아이가 있고 마이너스 5의 빠르기로 가는 애가 있는데 누가 빠른 거야? 플러스 2가 빠른 거야? 마이너스 5가 빠른 거야? 이거요. 플러스 2는 아래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떨어지고 있어. 이런 뜻이라면 그래서 그 순간 마이너스는 위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플러스 2가 더 빠른 게 아니고 마이너스 5라는 빠르기는 절대값 숫자로만 봅니다.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5의 빠르기가 훨씬 빠른 겁니다. 알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물리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의 의미는 다르다. 수학은 플러스는 크다는 의미인데 물리는 크다 작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 뒤, 위, 아래 방향만을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빠르기가 더 빨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한국말과 계산할 때는 부호를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울 핵심은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빠르기.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며? 그럼 얼마나 빨리 움직여? 이거 표현하고 싶어요. 됐어.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위치가 달라졌니? 위치 변화량으로 얘기한다.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빠르기를 나타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가야,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데, 그래서 2초 걸렸다고 칠 거야. 얘 움직이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기가 나오겠죠. 이 아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얘기할 때 얘기해봐. 얘 얼마 갔어? 14m 갔어요 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얘는 14m를 갈 수도 있고 얘의 위치 변화량이 6m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둘을 구분하자. 실제로요, 얘는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옵니다 이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자, 그랬을 때요, 저는요 어차피 내가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내가 걸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방향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됐어, 걸어간 크기만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10에다가 4를 더해서 14m 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방향을 무시한, 그래서 내가 간 거리를 표현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쓰는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이동거리가 14m입니다. 이동거리가 14m입니다. 근데 선생님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럼 저는 방향을 신경 쓸래요. 방향을 신경 쓴 나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래요? 그걸 멋진 말로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변위, 위치 변화량. 되겠습니까? 변위를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이의 변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변위는요, 이 새끼가 이렇게 가던 또는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서 여기에 오던 중간 과정 필요 없어.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방향이,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나의 변위 방향이야. 방향을 신경 쓴다는 얘기는 방향까지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저의 변위 방향입니다. 그러니 얘는 변위 방향이 앞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게 돼요. 그리고 변위의 크기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여야 됩니다. 이거 몇 미터입니까? 6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거리와 변위는 다르다. 방향을 신경 안 쓴 거 이동거리, 방향 신경 쓴 거 변위. 되겠죠? 그랬을 때 방향을 신경 쓰지 않은 이동거리는 내가 간 거리를 무조건 다 더한다. 그래서 14m의 크기를 갖는다. 근데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로 표현한다. 중간 과정 필요 없다. 그래서 6m라고 표현하면서 방향도 신경 써야 되니까 방향도 나타나는데 얘는 앞쪽 방향으로 6m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연습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애가 4m 앞으로 걸어가다가 90도 턴에서 아래쪽으로 3m 내려오는데 1초 걸렸다고 칠 거야. 이동거리 얼마니? 이동거리 얼마니? 7m. 방향 상관없이
나머지 내가 간 거리 다 더하는 게 이동거리야. 7m야. 변이 얼마니? 네. 변이는 5m의 크기를 갖죠. 근데 변이는 방향도 나타나라고 그랬어요. 자, 방향까지 쓰셔야 정답입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직선거리잖아요. 얘 방향은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m예요. 얘기하겠습니까? 자, 저 근데 궁금한데 이거 5m라고 하는 거 아세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수학 아직 안 한 사람 손? 네. 중학교 3학년에서 피타라는 거 배워요. 직각삼각형. 맞죠?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요. 직각삼각형 밖에 물리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용까지만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이 가장 긴 빗변의 길이 A는요. B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에 루트 쉬운 값이야. 이렇게 구하는데 그래서 네, 그 중에서 특별한 숫자들은 외워주시면 돼요. 3대, 4대, 5. 되겠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번째 경우요. 운동장 트랙을 돈대요. 우리 학교 운동장 트랙은 200m짜리 트랙인데요. 여기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저 10초 걸렸어요. 저의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200m입니다. 아세요? 저의 변이 얼마일까요? 변이 0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열심히 뛰어도 얘는 변이가 0이다. 자, 변이의 크기가 0일 때는 방향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방향 표현 안 합니다. 자, 네 번째 경우 있어요. 어떤 애가 앞으로 10m를 뛰어갑니다. 5초 걸렸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0m입니다. 변이는 얼마입니까? 자, 근데 반드시 모두 표현하자. 그렇죠. 방향 뭡니까? 앞쪽 방향으로 몇 미터? 10m. 근데 지금 주한이가요. 동쪽이요라는 얘기 했는데 그거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쓰려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표현되어 있어야 돼? 방위 표시가 있었어야만 쓸 수 있고요. 방위 표현 없으면 동서남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네, 요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보자. 자, 변이는요. 방향을 갖습니다. 근데 방향을 안 쓰면 틀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10m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요런 얘기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냐. 요게 첫 번째 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건너야 되는 계단입니다. 요 정도 높이는 건너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시면 우리가 원하는 빠르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머리 돌려봐. 지금 위치 변화량이 두 종류라서요. 같은 물체의 위치 변화량도 어떨 땐 14라고 표현하고 어떨 땐 6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걸릴 시간으로 나누면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인 빠르기 중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와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다르게 표현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막 섞어 썼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용어다. 근데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이걸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속도 구하라 그러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야 된다. 이동거리를 나누시면 틀린다. 그러면 첫 번째요. 1번 경우입니다. 1번 경우는 10m 앞으로 갔다가 뒤로 4m 오는 동안 2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걸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물리의 천치. 지금 여러분들 물리를 첫 발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물리다운 물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물리에서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끼리 계산하면 7, 단위 계산하면 미터 퍼 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단위를 보면 아, 이 새끼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한 거구나. 알겠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단위조차도 계산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경우에 얘를 변위를 쓰라 그러면, 얘 속도를 쓰라 그러면 변위가 앞쪽 방향으로 6m잖아요. 그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계산은 방향도 있으니까 방향도 계산합니다. 근데 지금은 방향이 변위 방향 없으니까 그 방향 그대로를 갖습니다. 그리고 숫자 계산, 단위 계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속력은 7이고요.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3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볼게요. 두 번째 피타로 갔습니다. 자, 이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1초라 그랬으니 이동거리도 1초로, 변이도 1초로 나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속력 불러라. 7m/초. 변이는, 아니 속도는 방향도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m/초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겠죠? 3번 볼게요. 3번은 운동장 트랙 200m를 도는데 10초 걸렸습니다. 이동거리도 변이도 시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속력은 20m/초고요. 속도 얼마? 0입니다. 변이가 0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앞쪽으로 10m 가는데 5초 걸렸다 그랬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 아이의 속력 얼마입니까? 다 5초로 나누셔야 됩니다. 속력 얼마? 2m/초. 속도는? 앞쪽, 멋져. 앞쪽으로 얼마? 2m/초입니다. 됐어?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요. 중학교에서는 이동거리와 속력만 배우고 올라옵니다. 거기에다가 변이와 속도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한꺼번에 둘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개가 다른 말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되겠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똑같은 걸 배워도요. 이과적으로 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딱 3초 차이 납니다. 머리는 원래 좋았던 게 아니고 원래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걸 봤을 때 그거를 접하는 방법의 차이야. 뭔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럼 7이네, 3이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과 상위권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공부. 자, 뭔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보이세요?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이 움직였는데 속력으로 표현했을 때 크기가 7인데 속도로 표현하면 크기가 3밖에 안 돼. 속력이 더 큰 크기를 가져. 2번도 보시면 속력의 크기 7인데 속도는 5야. 속력의 크기가 더 커. 3번 보시면 속력 20인데 속도는 0이야. 연락 커. 마지막 4번 보시면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네.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제 영재하고 과거 애들을 수업을 하니까 영재과거 수업은 뭐냐면 안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단과 수업은 다 가르쳐줍니다. 왜?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아이들이 있어서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성향이 다른 애들이 같은 반에 있을 때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블랙과학과 노바로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수업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하이탑반, 그 다음에 만자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안 가르쳐주는 수업이 되게 답답하죠. 처음에 엄청 답답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막 이럽니다. 근데 거기서 겸들 보시면 생각하는 힘이 좀 생깁니다. 고등과학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면 생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애들은 두세 개만 암기하면 10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싫죠?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물리가 조금 공부하는데 편해요. 저는 암기하는 거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생물에서 호르몬 같은 거 나오면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물리는 암기가 아니고 사고력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생각하는 거 처음에만 조금 노력하시면 다른 애들이 힘들어할 때 자기 혼자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재미죠. 보십시오.
보니까 네 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칠판에 예를 들어서 봤는데 네 가지 경우를 보니까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네. 선생님이 칠판에 네 가지 경우밖에 안 줘서 그런가? 그러면은 속도가 더 큰 경우도 존재하나? 빨리 생각. 그냥 판단하는 거야.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맞아도 돼, 틀려도 돼, 전혀 상관없어. 자, 속도의 크기가 더 큰 경우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의 근거를 얘기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속도의 크기가 속력보다 큰 경우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내가 그럼 받는 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속도의 크기가 속력의 크기보다 절대로 클 수 없어요. 왜요?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보다 그래서 항상 크거나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고요. 변이가 더 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네가 어떻게 움직여도 변이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경우를 찾았다?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입니다. 정말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지금 모든 석학들은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가 결론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동거리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보다 무조건 컸습니다. 예경우만 같았습니다. 자, 왠지 아세요?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하는 직선거리, 그 직선이 최단거리죠. 그래서 변이는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 최단거리보다 더 작은 이동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드시 변이보다 이동거리가 크거나 같죠? 이동거리가 작은 경우 존재할 수 없다. 왜? 변이가 가장 짧은 최단거리 때문이다. 그래서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인 속도의 크기가 속력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더 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알았어. 그럼 그 다음은 너 뭐하니? 어떨 때가 크고 어떨 때가 같은지를 빨리 분석해. 이게 물리 2 수능 문제였어. 찾아봐. 어떨 때 속력과 속도가 같을까? 이동거리와 직선.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시면 유일하게 얘만 그렇고요. 나머지 얘네들 세 개는 싸그리 속력이 더 큽니다. 이동거리가 훨씬 큽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위에 있는 세 개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향이 한 번이라도 크게 턴을 하던 조금 턴을 하던 얘네 선생님 방향이 바뀌는 거 맞아요? 바뀌죠. 원운동은 매 순간 접선 방향이 가는 운동 방향입니다. 맞아요. 매 순간 방향이 바뀌어야 곡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이라도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이동거리가 뭐해진다? 커진다. 근데 얘는 방향을 바꾼 적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거꾸로. 어떤 애 속력과 속도를 줬는데 속력의 크기가 더 커. 아, 이 새끼 가다가 한 번이라도 방향 바꿨네. 이렇게 인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영재 문제를 풀어요. 과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영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야 이과에서 최상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공부는 암기로 하지 않습니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는 싸그리 암기입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암기가 아니고 분석을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문제는 내내 분석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분석하려면 그 과목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맹아 자기가 수업할 때 나의 집중력이 몇 분인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 과목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나는 몇 분일까? 실제로 우리 서울 영재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자기 집중력은 15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잡생각 안 하고 이 문제만, 이 과목만 공부할 때 그럴 수 있는 시간에 그래서 인터벌이 15분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인지 해보시고요. 그 친구는 맨 처음에 자기 집중력이 7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15분까지 늘리는 연습들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방해할 거 다 없애고 공부 시작하면서 스톱워치 누르고 그리고 딴 생각 날 때 딱 멈춰서 그 인터벌을 좀 보십시오. 그거를 늘리는 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을 10권 푸는 것보다 한 권 풀어도 10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집중력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노력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몇 개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는 꼬맹아 틀린 문제들 다시 푸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변이하고 이동거리,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지금 우리는 물리를 하는데 물리는 모든 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간 필요해요. 측정하고 계산할 거라서. 그래서 물질들의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과목이 물리입니다. 근데 이 물리에서 쓰는 우리 물리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내내 배우는 어떤 물체의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가 100% 전달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크기만 나타내면 되죠. 예를 들면 뭐가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부피, 질량, 온도, 농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 애들은 크기만 쓰는데 이 값들을 우리는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그 스칼라 값의 대표적인 게 부피, 질량, 온도, 길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일과 에너지도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가 심플하게 정리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크기만으로는 100%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방향까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벡터에 대한 물리량들이 나옵니다. 그 벡터에 해당되는 물리량의 첫 번째를 지금 막 배우셨네요. 변입니다. 그리고 속도입니다. 이런 애들이 방향을 갖는 벡터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벡터 딱 하나 배우셨어요. 방향 갖는 값. 빨리 생각해. 그래 다 배웠어. 뭐죠? 힘입니다. 기억나요?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 줬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유일한 벡터가 힘입니다. 모든 벡터의 근간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스칼라와 벡터의 값이 있는데 이 벡터의 값들을 얘기할 때 방향 표현 안 하면 다 틀렸다. 당연하겠죠. 방향을 갖는 값이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방향 표현하는 연습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선생님이 물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똑같이 과학을 연구해서요. 결국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발전시켜 가는데 나라마다 사용되는 똑같은 물리량을 표현해도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섭씨온도 쓰죠. 미국 놈들 뭐 쓰게요? 화씨온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100도와 100도F가 같은 온도야? 아니 전혀 다른 온도지. 그래서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들이 다 달라서요.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것들이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자기 단위로 다 바꿔 써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을 연구하고 발표할 때는 항상 모두 다 똑같은 단위만 써야 돼. 다른 단위로 발표할 수 없어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게 국제표준단위입니다. 국제표준단위를 SI 단위라고 합니다. 국제표준단위 8개 중에서 8개가 있습니다. 모든 물리량을 나타내는 표준단위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3가지 표준단위로만 여러분들이 모든 물리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표준단위가 MKS입니다. MKS인데 그 중에서요 모든 물리량의 가장 근간은 길이죠.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 되게 허벌나게 많죠. 그 중에서 표준단위가 뭘까요? 미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리량을 계산할 때 미터로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킬로미터로 써요? 센티미터로 써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데서 법칙들을 계산할 때 쓰는 단위는 길이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꼬맹아 자 우리요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요 들어본 단위죠. 됐어.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 물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를 집어넣잖아요. 됐어. 그래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20cm 높이에 있어. 그랬을 때 이 높이 얼마로 집어넣어야 돼? 무조건 0.2m만 되죠. 알겠어? 20cm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런가 하면 표준 단위 중에 또 하나 모든 물질의 양 중 질량이 기준인데 질량의 표준 단위가 뭐다? 킬로그램만 쓸 수 있다. 그램 안 된다. 미리그램도 안 된다. 알겠어? 모든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집어넣을 때요. 운동에너지 계산식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뭡니까? 속력의 제곱이죠. 그랬을 때 질량의 단위는 무조건 뭐만 된다? 킬로그램만 된다. 그러니까 500g짜리 물체가 움직여. 그랬을 때 여기다 500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0.5kg으로 무조건 바꿔서 넣는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표준 단위가 뭡니까? 초입니다. 모든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로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맞습니까?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죠? 자, 그래서 꼬맹아 운동에너지 구할 때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니? 속력의 단위. 표준 단위의 조합으로만 쓸 수 있어요. 미터 퍼 초만 씁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 같은 걸로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모든 계산은 다 표준 단위에 입각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와 관련된 대학을 간다면 알겠어? 온도의 표준 단위는 켈빈이야, 전류의 표준 단위는 암페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배우게 돼요. 지금은 요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자. 자, 그래서 물리의 기본을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와 변이 구별돼?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하죠. 자,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 그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물체의 운동에도요. 운동의 종류가 있네요. 자, 물리는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 잘해요. 선생님처럼 엄청 단순한 사람들이 잘하는데 왜?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구과학은 시야가 엄청 넓어요. 전 우주를 다 공부하는 게 지구과학이잖아. 우리는 되게 시야가 좁습니다. 하나만 깊게 패. 한 놈만 패. 그래서 물리에서 물체의 운동에서 보는 건 뭐만 본다? 운동 상태, 빠방만 본다. 다른 거 관심 하나도 없다.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가다가요. 이 새끼가 고체가 가다가 선생님 액체로 녹았어. 그게 관심이 없어요. 됐어? 네. 네모가 구르다가 동그라미 됐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물리에서 관심 있는 건 뭐만? 빠방만. 되겠냐? 그래서 요것만 봅니다. 어떤 애가 가는데요. 오른쪽 방향으로 2m 빠르기로 간다?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빠방을 보는데요. 나중에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2m 빠르기로 가. 이 새끼 변한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됐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요. 아무것도 안 변했네. 라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아, 안 변하는 운동했네. 이걸 중학교에 올라오면 언니 오빠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못 알아듣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을 씁니다. 뭐라고 하죠? 빠르기 안 바뀌었어. 뭐요? 그렇죠. 방향 안 바뀌었어. 방향 안 바뀌었어. 직선 운동한다. 얘네 중학교 3학년 내용 선행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쓴 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등속 직선 운동하네? 라고 하면 오, 저 형아 공부 좀 했나 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한 단계 위에 있는 단어를 씁니다. 빠르기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을 따로 표현하지 않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뭡니까?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속도가 안 바뀌어. 그래서 등속도 운동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속도라는 건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어? 너네가 얘기할 때 여기도 그러면 이거 속은 뭐예요? 이건 속력이에요. 빠르기 안 바뀌어만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기 안 바뀌고 방향 안 바뀌어 따로따로 얘기했던 걸 고등학교 때는 등속도 운동에 우리는 이제 이 단어 쓸래요. 되겠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안 바뀌었어요 라고 해도 되는 걸 우리는 등속도 운동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요. 이 비슷한 단어 하나 알아요.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어떤 애가 있어요. 선생님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아이도 등속도 운동해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 있다 없다?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같은 말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쵸. 등속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라서 등속 직선 운동 아닙니다.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만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중사 교과서에 써있다. 우리 주변에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또 공항 가면 있는 거 있잖아. 땅바닥 움직이는 거. 무빙워크. 이마트에 가면 물건 올려놓는 거 있잖아. 컨베이어 벨트. 물론 거기에는요. 그래서 그때는 언니들이 움직여야 하지만 공장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 그냥 쭉 움직이거든요. 걔네들이 바로 등속도 운동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되겠어? 네. 뭐요? 무빙워크. 무빙워크. 네. 엄마한테 공항 한번 데려다 주세요. 여기 목동 오목교역인가? 거기 지하도에도 있지 않나? 무빙워크? 네. 평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어? 등속도 운동하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물체가 있죠. 자, 그러면 꼬맹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은 이런 애들이에요.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 때 물체가 0초일 때 있었던 위치가 기준점 0입니다. 그리고 나서 1초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그리고 또 1초 지나 2초가 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4m, 6m, 8m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일단은 방향은 안 바뀌는 건 내 눈에 보여. 안 바뀌었어. 그럼 빠르기가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요?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려면 이 구간을 작게 잘라서 따로따로 빠르기를 계산해 보면 되죠. 첫 번째 0에서 1초 동안을 1번 구간, 1초에서 2초 동안의 빠르기 2번, 3번, 4번으로 잘라서 구간별 평균 속력을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0에서 1초 동안 몇 초 걸렸습니까? 1초 걸렸습니다. 1초 지나는 동안 몇 미터 갔습니까? 2m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는 얼마입니까? 2m/초입니다. 맞아요.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인지 빨리 생각해 볼게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습니까? 2m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도 2입니다.
이 구간도 볼게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습니다. 이 구간의 빠르기도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입니까? 2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방향도 빠르기도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그 유명한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노트값 하십시오. 거기다가 그리십시오.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스스로 그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 그래서 물체의 속도는 어떤지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위치는 어떤지를 그래프로 그려보십시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죠. 처음에 여기가 시간이니까 자기가 마음속으로 찍어보시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요. 됐어. 이때요. 0초에서 1초까지도 빠르게 얼마? 2, 2, 2, 2 속도의 크기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라는 빠르기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등속 운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는요. 10가지도 100가지도 넘는 그래프들이 나올 텐데 이걸 암기해서 그릴 수는 없습니다. 되겠냐? 어떻게 유형을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0, 1, 2, 3, 4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0초일 때는 기준점 0의 위치에 있었어. 근데 1초가 되니까 위치가 기준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왔어. 아, 1초일 때 2m인 위치 여기 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2초일 때는 4m의 위치 여기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꼬맹아 이 모습이 직선일까 아닐까? 그걸 결정해야죠.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직선일까? 곡선일까? 어떻게 늘어날까? 자, 보시면요. 0초에서 1초일 때보다 2초가 되면 시간은 2배 길어졌어요. 시간이 2배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1초일 때 간 거리에 비해서 정확하게 2배 먼 거리에 왔어요.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3초로요. 3배 늘어났더니 간 거리도 정확하게 3배만큼 커집니다. X축과 Y축의 값이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직선 모습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이해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운동이고요. 시간에 따른 속력은 일정한 운동이 등속 운동입니다. 알겠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건 중3 내용을 복습해 드린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내용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꼬맹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 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니? 변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변하는 물체의 운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바뀌면 변하는 운동이야? 그렇죠. 내가 관심 갖는 건 빠방밖에 없으니까. 맞죠? 첫 번째, 방향은 안 바뀌고요. 빠르기만 변하는 애도 변하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 빠르기 거꾸로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바뀌어도 다 싸잡아 변하는 운동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내 동생 초등학교 아이도 알아듣겠죠?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아가들 못 알아듣게 멋진 말로 포장합니다. 그냥 포장지일 뿐이야.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싸잡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가속도 운동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되겠어? 여기서 어떤 애가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 새끼 빠르게 바뀌어, 방향 바뀌어, 한꺼번에 다 바뀌어.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용어 5개 머릿속에 둡시다.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 뭐 있게요? 선생님,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빠르기만 바뀌어요. 뭐 있을까요? 눈 들어. 눈 떠. 얘들아, 고개 들어. 보이세요? 지금 얘 뭐 했습니까? 낙하 운동이죠. 얘 낙하하는 물체는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요. 점점 떨어지면서 뭐 해졌을까요? 빨라졌겠죠. 근데 꼬맹아,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낙하 운동하고요, 자유 낙하 운동이 같은 말 다른 말? 이거 다른 말.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요. 됐어? 낙하 운동은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요,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합니다. 계속 빨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뭐만 받고 떨어지는 줄 아세요? 중력만 받고 떨어져요. 공기 저항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속력이 무한대로 점점 뭐해집니까?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는 겁니다. 속력만 빨라지는 운동에는 자유낙하 운동이 있네. 얘는 방향 안 바뀌어. 빠르기만 빨라져.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또 다른 운동이 있어요. 얘는 점점 빨라지죠. 점점 느려지는 운동도 있어요. 거꾸로 하면 되죠. 던져 올리면 돼요. 얘 언제까지 올라가? 내가 공을 똑바로 던져. 언제까지 올라가? 이 세상 끝까지는 아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냐? 속력이 올라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만 올라갑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면 걔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올라가? 올라갈 때까지만 보는 거예요. 속력이 0 될 때까지만 올라갑니다. 됐어? 자, 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이때는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점점 줄잖아요. 이런 운동을 우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중력 방향을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직 중에서 위쪽 방향이니까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직 상반 운동.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은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연직 상반 운동. 되겠냐? 방향만 바뀌는 운동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방향만 바뀌는 운동, 빠르기는 안 바뀌고. 뭐 있을까요? 등속. 그렇죠. 등속 원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럼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에는 뭐 있을까요? 필기해야지.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해야지. 아니 노트가 없어. 아니 그 종이에다 하시라고.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아까도. 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
비스듬히 던졌더니 물체가 휙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폼을 써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방향 바뀌는 거 맞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빠르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내려올 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이야. 근데 이 포물선을 거꾸로 그려봐. 그러면 꼬맹아 바이킹 운동. 딩, 딩, 딩. 얘 방향과 빠르게 다 바뀌어. 이걸 과학에서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걸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이 5가지 용어는 정식 과학 용어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씁니다.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되겠어? 자,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관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 등속 원운동,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뭔가가 바뀌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뭔가가 바뀌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뭐라 그러니?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됐어? 뭔가가 바뀌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 되겠냐? 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가 바뀌는 운동인데 그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지납니다.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가요. 처음에 기준점에 있다가 1초 지나니까 기준면으로부터 2m 먼 곳에 2초 지나면 기준점으로부터 6m 먼 곳에 12m 먼 곳에 20m 먼 곳에 오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얘는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데 빠르기가 바뀌고 있나 안 바뀌고 있나 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구간을 짧게 잘라서 각각의 구간별로 빠르기 변화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죠?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m/초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몇 미터 갑니까? 4m 갑니다. 윤수야 정신 안 차려. 얘 빠르기 얼마입니까? 4m/초입니다.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입니까? 6입니다. 이 구간 빠르기 얼마입니까? 8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르기가 바뀌고 있는 운동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구간별로 평균 속력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속도가 바뀌네. 그럼 꼬맹아,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 거야? 얼마씩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가속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알아듣는 친구들을 찾아보려고요. 어려운 내용까지 쭉쭉 갑니다. 지금 물리원을 그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알아듣는지 보죠.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물리에서 변화량 한글로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쓰면 델타라고 있고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입니다. 그럼 꼬맹아, 첫 번째 속도가 2였다가 4로 바뀌었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2죠? 그 속도가 이만큼 바뀌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1초 걸렸습니다.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가속도 얼마입니까? 2 미터 퍼 세크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구간의 가속도가 2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일까요? 이것도 2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아?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일까요?
얘도 2입니다. 속도는 변하는데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네?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얘는 멋진 말로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운동 중 변화량이 일정한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요. 저 상황을 그려보세요.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아까는 시간 위치, 시간 속도 그래프만 그렸는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도 그리는 겁니다. 하세요. 지나갑니다. 어떤 모양일까? 신기하게 저 세 개의 그래프의 개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려보세요. 다 그린 사람 손. 좌표를 찍어봐. 대충 모양이 나와. 그래프 모양이 다 달라요. 자, 보죠. 세 개 모양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요. 0초, 1초, 2초, 3초 일 때 얘 가속도 어떨까요? 같죠. 가속도가 항상 2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1초일 때도 가속도가 2, 2초일 때도 가속도가 2, 3초일 때도 가속도가 2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형태가 나와야 등가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0, 1, 2, 3, 4 이렇죠. 그랬을 때 꼬맹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거 맞죠? 속도가 2, 4, 6, 8 증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가하냐는 게 핵심인 거예요. 시간이 1초였다가 2초가 될 때 1초일 때 속력이 2였는데 2초일 때 속력이 얼마 되니? 4.
정확하게 같은 비율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관계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비례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기야, 정비례와 비례가 다르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정비례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 원점 지나야 돼.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지만 비례야. 그래서 정비례라는 단어는 정말 완벽하게 정비례라는 걸 확정 적어야만 쓸 수 있는 단어야. 자, 얘는 그냥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증가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요. 됐죠?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모양이 나오는데 얘 좀 보실래요? 얘 뭘 때려요? 시간이요. 0에서 1초였다가 2초가 되면서 시간이 2배 늘어나는 건 맞는데 간거리는 2m였다가 몇 미터? 6m. 2배 늘어나니? 2배보다 더 늘어나죠. 시간이 3배 길어지면 간거리는 3배보다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수학을 선행을 조금 한 사람들은 이거 영차함수 그렇게 나온다. 되겠어? 이런 꼬라지라고요. 되겠어? 뭐 이런 모습이 나와. 자, 근데 여러분들 수능 문제, 언니 오빠들이 푸는 수능 문제를 보시면 됐어? 언니 오빠들이 푸는 수능 문제를 보시면요, 물리 문제 절반이 그래프예요. 근데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들은 중위권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 나머지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래프를 스스로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상위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그려봐 그랬을 때 이거 5개를 다 그렸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웬만큼 잘하는 애들도 그래프 그려라 그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영재 입시 문제가 그래프 그려라야. 그만큼 그래프 그리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프가 있던 그래프를 그리던 문제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못 봤니? 2초일 때 가속도 읽어라. 이게 시험 문제겠니? 고등학교 언니분들한테? 아니죠. X축과 Y축에 있는 정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그건 그래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 누군가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게 뭐고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저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을 수학 시간에 미리 연습 삼아 배워 오셨습니다.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 몇 군데요? 그걸 초등, 중등 때 배운 거예요. 저 그래프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2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하는데요. 그렇죠. 뭡니까?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게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숨어 있는 거 찾을 수 있어?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도 돼?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그 계산 연습을 수학 시간에 하고 오는 거고요. 우리는 활용하는 거죠. 자, 오경아.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니?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이게 기울기죠. 그럼 꼬맹아 봐. 이 새끼 기울어져. 그럼 이 기울기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다. 기울기에 뭐가 숨어 있을까? 지금은 더 머리 돌려. 기울기는요. 계산도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아이의 의미도 이렇게 찾습니다. X축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Y축이 뭡니까? 위치. 변화량이 숨어있죠. 맞아요? 그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뭐라 그러니?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좀 전에 배웠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속도 또는 속력입니다.
이 새끼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입니다. 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구나. 또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빨리 봐. 얘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크냐, 3초일 때 크냐? 기울기 누가 커? 다 똑같죠.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은 운동이라고요. 무슨 운동이라는 얘기야? 등속 운동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아, 이 새끼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속력 얼마로 등속이야? 이제 계산해. 수학의 힘. 2. 그래서 얘 속력 2.5 이렇게. 이게 이 안에 다 써있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 번 더 나와. 보면 얘요. 기울었죠. 기울기가 일정하니? 아니죠. 이거 기울기가 뭘 의미합니까? 빨리 생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기울기가 뭡니까? 속력이죠. 자, 근데 봐.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어떻게 봐요? 곡선인데. 곡선일 때는 그 점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기울기입니다. 제 기울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니? 급해지고 있죠. 속력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 써있잖아요. 속력이 다 빨라지고 있어요. 되겠어요? 그걸 이렇게 그린 겁니다. 맞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 얘는 점점 빨라지고 있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네. 이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럼 꼬맹아,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는 어떻게 그려줄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으려면 기울기가 뭐 해줘야 돼? 이 기울기가 뭐 해줘야 돼? 완만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그릴까?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물체의 시간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얘 기울기가 얼마게? 0이죠. 이 새끼 뭐 했다는 뜻일까? 여기서 정지됐어.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 또는 속도를 얘기한다. 근데 꼬맹아, 이렇게 그래서 곡선일 땐 기울기가 두 개 있는 거 알아요? 맑게 알아들어라. 1초이던 2초이던 그 점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요. 몰라서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순간 빠르기. 1초인 순간 빠르기, 2초인 순간 빠르기, 이거 순간 속력 얘기예요. 선생님, 전 순간 속력 필요 없는데요?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고 싶어요. 어디 가면 될까? 0초부터 2초까지 좋아서 구간 기울기. 이게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 됐어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를 보면 그 순간 빠르기고요. 접선 기울기가 아니고 구간 기울기 보면 평균 속도를 얘기한다. 머리가 좀 빠른 속도로 빵빵 튀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화학할 땐 잘 안 보이거든요. 같은 과학이라도. 화학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과적인 머리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물리는 좀 팡팡 보입니다. 자, 기울기가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보이셨죠? 얘 기울었는데 얘도 기울기가 있다. 아! 이 기울기는 뭐지? 해봐. 이 기울기 뭐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네. 뭐지? 가속도. 이거 가속도야. 그럼 봐.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3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다 같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이런 얘기야. 여기 면적이 있는데? 그럼 기울기로 볼 만큼 봤으니까 면적 볼래? 우리 수학 시간에 면적을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지 이 새끼야. 그렇지? 이게 면적이지?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곱한 값은 항상 면적 속에 있는 물리량이야. 그럼 꼬맹아, 세로와 가로를 곱해봐. 뭐니? 왜?
속력 곱하기 시간 뭡니까? 거리죠. 됐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이동, 거리 또는 변이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던 상관없어요. 그래프 모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X축의 물리량과 Y축의 물리량을 곱한 값이 항상 면적에 있는데 그래프 면적이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 자, 그냥 봐. 1초 동안 간 거리 얼마? 2. 여기 써있잖아.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됐어. 2초 동안에 간 거리. 4. 네, 거기 써있잖아. 2초 동안에 이 새끼는 4m가. 맞냐? 이 얘기야. 물리 정보를요. 항상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써줄 수는 없잖아요. 이 그래프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요. 자, 이렇게요. 삼각형일 때는요. 3초일 때 간거리 얼마야? 요거 3초일 때 요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 밑에 면적이네? 와! 이 면적은 뭘까? 뭐라고 봤습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 뭘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아닙니다. 됐어? 네. 속도 변화량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은 그 그래프에 변화되는 X축과 Y축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와 면적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등속운동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 물체가 등속운동하니? 아니면 그 그래프의 이동거리는 얼마니? 이런 것들 물어보려고 그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고등학교 때 배우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보면은 시간은 타임의 약자 t 쓴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써도 되고 그냥 시간 쓰셔도 되고요. 시간은 타임의 약자 t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력 또는 속도는 벨로시티의 약자 v 써요. 그래서 VT 그래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꼬맹아 등가 속도는 셋 중에 하나야. 등가 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어야 돼. 일정하게 바뀌어야 돼.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하던,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감소하던 이 셋 중에 하나가 등가 속도야. 그래서 네, 이 세 개만 등가 속도야. 그래서 등가 속도 운동에 그럼 저 셋 중에 하나 그려놓고 보면 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하게 안 바뀌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막 이지랄해. 이건 등가속도 아니란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사실은 통합과학을 먼저 수업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물리화학을 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을 먼저 하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통합과학이 수능이라서 이 형태로 수업을 이제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물리입니다. 물리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 지금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이 통합과학 책에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물리에서는 대단원 하나인데 그 통합과학에서는 소단원 한 단원밖에 안 돼요. 엄청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게 통합과학이야. 그러니까 다 알고 들으면 아는데 모르는 상태로 처음 통합과학 책으로 수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이 문제 하나를 풀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내용 하나만으로 등가속도 운동은 빨라지는 운동이야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물리를 끌어다 내려서 필요한 것들만 해주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요. 처음 속도를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처음을 V0 이렇게 표현한다.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졌어? 등가속도 맞아. 자, 근데 보면 빨리 생각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러냐? 뭘까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죠? 자, 면적이 뭘까요? 면적이 뭘까요? 시간 곱하기 속도. 네, 거리죠. 됐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 안에 사실은 가속도도 있고 간거리도 있어서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문제 다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시면 가속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도 알 수 있어서 물리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해결한다. 되겠어? 자, 근데 저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걸 좋아하는데 꼬맹아 2m/초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그쵸? 1초에 2m씩 간다. 이걸 이렇게 쓴 거죠. 1초에 2m씩 가는 빠르기야 라는 뜻으로 2m/초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2m씩 가는 빠르기라면 3초에 몇 미터 가냐? 6m. 그러면 10m 가는데 몇 초 걸리냐? 5초. 네, 이걸 거속시라는 공식을 외워서 풀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쵸? 그럼 꼬맹아, 가속도가요 10m/s 제곱이라는 게 됐어. 이 가속도 1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진짜로 무슨 말이야? 이거는 10m/s잖아요. 무슨 뜻이니? 1초에 속력이 10씩 뭐예요? 변해요. 이 뜻입니다. 됐어.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1초당 속력이 10씩 저 그림이면 빨라져. 이런 뜻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얘는 2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빨라져야 돼? 얼마? 20 증가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하, 가속도가 10이야? 그러면 얘는 속력이 1초에 10씩 지나가니까 2초 지나면 20 증가하겠네? 맞아? 3초 지나면? 30, 4초 지나면? 40, 40. 그럼 T초 지나면? 10초.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보다 시간이 T초 지나면 속도가 요만큼 증가했잖아요. 속도 증가했잖아요. 맞아요? 속도 얼마만큼 증가해? 라고 하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이 속도 증가량이죠. 됐어. T초 지나면 속도가 10T 증가한다며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증가량이 나온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이만큼 증가해서 나중 속도 V가 된 거야. 그러면 속도 증가량은 AT로 계산했어. 납득이 되니? 하겠니? 오케이. 이걸 고등학교 아이들이 달달 외우는 등가속도 공식이라는 건데 만들어보자. 오늘 숙제요. 지금 벌써 50분이라서 끝내드릴 건데 보면은 이 그래프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그리고 속도 증가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 외워오십시오. 그러면서 등가속도 공식 3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저 3가지 공식으로 문제 풀 수 있어. 이 공식이 저 그래프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 얼마야? 가속도 주고 시간 주고 처음 속도 줘요. 자, 시간 지난 후에 나중 속도 얼마게?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입니다. 얘 가속도 3입니다. 시간이 2초 지났습니다. 나중 속도 얼마니? 이런 거 묻는 거죠. 자, 빨리 생각해. 가속도가 3? 그럼 2초 지났어? 속도 얼마 증가? 6 증가. 처음 속도는 얼마였는데? 2였는데 6 증가하면 얼마? 6 증가하면 얼마? 8. 처음 속도가 2였죠. 거기다가 6을 더 증가시키면 얼마 된다고? 8 된다고. 지금 전에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여러분들 머리로 푸셨습니다. 지금.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면 돼. 그러니 처음 속도가 2고 가속도는 3이고 시간이 2초 지나면 나중 속도가 그래서 8이야. 이게 등가속도 공식 1번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간거리가 얼마니? 거리를 스페이스에 앞에 S라고 씁니다. 간거리가 얼마니? 2초 동안.
그럼 저 새끼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야? 그럼 거리는 이 그래프에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간 거리 어디 있다 그랬어요? 면적. 그럼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사다리꼴 면적 구할 수 있겠죠? 저는 뭐 구하니까 밑에 사각형 넓이와 삼각형 넓이를 더할래요. 되겠어? 이게 공식입니다.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등가속도에서 간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사각형 넓이 구할 거야. 문자로 불러. 뭐 곱하기 뭐? V0 곱하기 T요. 그래서 V0 T 더하기 삼각형 넓이요. 삼각형 넓이니까 구하는 공식 첫 번째 2분의 1 맞습니까? 2분의 1 가로 곱하기 높이 뭘까요? T 곱하기 AT 그러니까 뭐겠어요? AT 제곱 요렇게요. 근데요 이건 공식 저는 이렇게 안 풉니다. 이건 병신. 그러면 적당한 높이로 잘라. 난 사각형 넓이 구해. 왜요? 얘가 요 안에 들어갈 거니까. 맞죠? 저 적당한 높이가 뭘까요? 저게 뭘까요? 평균 속도요. 그래서 들에 맨날 했잖아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간거리라고. 그러면 이때 평균 속도 어떻게 잡아요? 간거리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도대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할까?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대. 이제 처음 속도 얼마야? 2. 나중 속도 얼마야? 8. 두 개 더해서 반대. 평균 속도 얼마야? 5.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가운데 속도가 평균 속도야. 그러면 5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다고? 몇 초? 2초. 간거리 얼마겠니? 10m. 되겠어? 예, 이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10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 없죠.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던 공식을 쓰던 가장 운동을 설명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알아야 모든 걸 해결하는데 시간을 안 주면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요. 1, 2번 공식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학의 힘. 이걸 시간으로 정리해요. 예. 아니야? 이걸 2번 시간의 항에다가 대요. 그래서 정리한 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입니다. 2 곱하기 A가 가속도야. 엑셀. 그래서 아빠가 자동차에서 엑셀 밟아요 라고 할 때 그 엑셀.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는 2 곱하기 제 가속도 3 간거리 10. 자, 그건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빼면 되니까 나중 속도는 8이니까 64, 처음 속도는 2니까 빼면 4. 그래서 이거 얼마? 60. 얘도 얼마? 60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미지수 중에서 3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선생님은 공식을 잘 안 해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식을 여러분들보다 잘 모릅니다. 잘 안 해오니까. 선생님은 공식을 외워서 풀지 않고 저렇게 그래프 그려서 그냥 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유일하게 외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입니다. 시간이 안 나올 때는 얘밖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 3가지 공식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1시니까 끝내드릴 건데 오늘은 진도를 못 나갔어요. 여기는 2줄밖에 못했어요. 통합과학 책에 2줄밖에 못해서 진도를 하는 거 못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래프와 이 3가지 공식을 외워오는 겁니다.